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인생은 로또처럼 한 방이라는 말처럼 제 인생도 어느 순간 갑자기 뻥 뚫려버린 제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저는 항상 빛이라는 것이 약간 스며드는 자리에서만 그 양분을 먹고 자라며 더디게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항상 을의 삶을 살았던 제 인생에 갑이라는 글자가 새겨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제 이야기 슬슬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으로 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잔병치레가 많았던 저는 친할머니에게 늘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죠.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미움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계기로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저 이유 없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존재만으로 그냥 미움을 받는 아이나 다름없었어요. 계집애로 태어나서 하는 짓이 저 모양이지. 감기 하나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네. 겨울만 되면 꼭 알아놓고. 아유, 집안에 재수 없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 마음은 쪼그라들었어요. 저는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었고 앓으면 제 몸이 더 고생을 하는데 할머니는 마치 제가 일부러 약한 척을 해서 집안에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셨죠.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할머니는 곧장 저를 향해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아이, 저리 가. 네가 그러다 동생한테 옮기면 어쩌려고. 가까이 오지도 마라. 저와 5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은 할머니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엄마를 닥달해서 낳게 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할머니가 어마무시하게 애지중지 아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했죠. 우리 집이 씨가 얼마나 귀한 집인데 아들을 못 낳고 어쩔 셈이냐. 며느리 자리를 지키고 싶으면 제대로 해라. 그래, 당신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아들 하나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 응? 우리 집안에 대는 이어야 하는 법이잖아. 딸만 줄줄이 낳을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며느리가 갈아치워버리고. 그 말에 엄마는 눈물을 머금고 참아야 했고 그 스트레스 탓인지 임신 중에 탈모까지 찾아왔어요. 아직 5살밖에 안 됐던 저는 어느 날 엄마의 머리 정수리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죠. 주먹만 한 크기의 빈자리, 어린 눈에는 그게 너무 커 보였어요. 저는 동그란 제 주먹만큼 엄마의 정수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정말 엄마가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저를 안아주면서 머리가 빠진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은 엄마가 그 이야기를 가끔 웃으며 꺼내시지만 그때는 결코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만약 동생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엄마는 저보다 훨씬 더 심한 구박을 받으며 그 집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정말 철저한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진 분이었고 그런 분 밑에서 자란 아버지 역시 늘 큰일은 남자가 하는 거다. 여자는 남편 뒷바라지나 잘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늘 남동생을 위해 양보를 해야 했고 제 욕심을 꾹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밥상에서도 좋은 반찬은 늘 동생 앞으로 먼저 갔고 제가 동생 장난감을 만지기라도 하면 아버지의 눈빛이 번뜩였죠. 그건 네 동생 거잖아. 네가 왜 건드려? 저도 잠깐만 가지고 놀고 싶었어요. 안 된다 했으면 안 되는 거야. 누나면 누나답게 양보를 해야지.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뭔가가 쌓여갔어요. 왜 누나라는 이유만으로 늘 물러나야 하는 걸까 억울했죠.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감히 부모와 맞설 수 없는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서 봄만 되면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콧물이 줄줄 흘렀어요. 눈을 비비다 결막염에 걸리기도 했죠. 그런데도 할머니는 저를 걱정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동생과 저를 떼어 놓으셨습니다. 아이고, 저 기집애는 또 콧물을 달고 다니네. 민석이랑 절대 가까이 못 붙이게 해라. 할머니 말씀 들었지? 저쪽 구석에 가서 혼자 놀아.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단지 병약하다는 이유로,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저는 늘 가족 안에서 불편한 존재였던 거죠. 동생은 어린 마음에도 할머니의 편애를 눈치채고 저에게 으스대곤 했습니다.
누나는 약하니까 맨날 혼나잖아 하면서 얄밉게 약을 올리던 동생이 얼마나 못돼 보였는지 몰라요. 저는 그럴 때마다 동생을 흘겨보곤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수없이 울었죠. 저는 그저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 작은 바람마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주눅 들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은 약하면 안 되는구나.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구나. 어린 나이에 저는 몸으로 그 법칙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알레르기라는 것은 결코 옮는 병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할머니는 제가 약간이라도 기침을 하거나 눈을 비비는 모습을 보시면 눈을 부릅뜨며 소리치셨습니다. 아이고야, 저거는 언제야 다 낫는 게야? 야, 네 잔병들이 장손한테 들러붙으면 어쩔 거냐? 아유, 얼른 떨어져 있어. 그때마다 저는 서러운 마음에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제 잘못도 아닌데 숨만 쉬어도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조용히 참으라고 말을 하셨어요. 저녁에 외할머니 댁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외할머니가 좋았습니다. 차별 없이, 아니, 어쩌면 역차별처럼 저를 더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외할머니 댁으로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친할머니가 아예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친할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부모님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 집에 자리를 잡으셨죠. 마치 뱀이 몸을 또아리 틀듯이 집 한 구석을 차지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힘들어 하셨어요. 시집살이를 이미 수없이 겪어온 엄마였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동거가 되어버린 거죠. 엄마는 아빠에게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제발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건 안 돼요. 나는 더는 자신이 없어. 어머님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시집살이를 어떻게 시키는지 알고 있잖아. 그렇다고 홀로 남은 우리 엄마를 혼자 둬?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얼마나 불쌍해.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어떻게 혼자 두겠어. 내가 불효자 되긴 싫어. 저는 어린 마음에도 아빠의 말이 너무 얄궂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힘들 때는 모른 척하던 분이 왜 갑자기 효심을 부려가며 엄마의 반대를 무시하는 걸까 싶었죠. 친할머니 역시 자신이 반기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피해자인 척을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본인을 못마땅해 하는 건 다 알고 있다면서요. 하지만 자기라고 어디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불쌍한 노인네 하나 같이 못 사냐면서 겉으로는 궁시렁거리며 한탄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집에서 제일 갑이 위치해 있는 사람이 바로 친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의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는 엄마를 더욱 지치게 만들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나쁜 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를 사랑해 주신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챙겨줄 수 있는 어른이 생겼다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부모님은 맞벌이로 늘 바쁘셨기 때문에 어린 저는 늘 돌봄에서 빗겨나 있었어요. 그런 집에 친할머니가 들어오니 적어도 집에 어른이 있다는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친할머니는 음식 솜씨가 뛰어나셨습니다. 매 끼니마다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어내셨는데 문제는 늘 제 동생이 좋아하는 반찬만 가득하다는 점이었죠. 동생 앞에는 소고기 장조림, 계란말이가 차려지고 제 앞에는 김치 한 조각이 전부인 날도 많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속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저는 속으로만 삭히며 밥을 삼켰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없는 동안 저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할머니였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봄과 겨울이었습니다. 봄만 되면 저는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했고 겨울에는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친할머니는 저를 내몰다시피 했습니다. 아이 참, 이 기집애가 또 시작이네. 콧물이나 절절 흘리고 당장 민석이랑 떼놔라. 결국 저는 외할머니 댁으로 보내지곤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외할머니 댁은 저에게는 작은 천국이었어요. 외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시며
우리 손녀가 왔다고 누구보다 좋아하셨어요. 제가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마음 아파해 주셨고 늘 살이 쏙 빠졌다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전부 다 해줄 테니 말만 하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외할머니 댁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밥도 먹을 수 있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품도 있었으니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외할머니 댁에서 며칠만 지내면 감기도 금세 호전되곤 했습니다. 아마 몸이 좋아졌다기보단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늘 저를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친할머니의 눈치와 아들이라는 이름에 눌려 매번 당하고만 사는 제 모습을 보시며 외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죠. 아이고, 우리 손녀. 여자의 삶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억울한 거란다. 괜히 혼자만 서럽다고 생각하지 마. 세상살이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는 늘 강단을 품고 살아야 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꺾이지 않는 기둥처럼 버텨야 한단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왠지 모르게 제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두려웠거든요. 그래도 그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외할머니의 눈빛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해요.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겠다는 힘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할머니, 우리 친할머니는 말이야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해. 민석이는 우리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맨날 나만 미워해. 지금은 로또 같은 게 없지만 말이다. 세상은 언제든 딱지치기 같아. 판이 뒤집히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 그때 기회를 낚아채면 돼. 그러니까 늘 엿보고 잘 숨어 있다가 한 방에 뒤집을 준비를 해둬야 해. 근데 할머니, 세상을 멍청한 척 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멍청하게 살면 안 되지만 멍청한 척을 하며 사는 건 도움이 된다. 너무 똑똑한 티를 내면 남들이 경계를 하거든. 하지만 멍청한 척하면 사람들이 방심을 해. 그 틈을 노리면 돼. 어릴 때 저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내가 멍청한 척하다 진짜 멍청이가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속으로 다짐했죠. 아니야. 난 절대 멍청한 척하지 않을 거야. 나는 똑똑하게 살아야 해.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외할머니 말씀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세상에는 진짜로 멍청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힘을 감추고 기회를 엿보는 지혜가 있다는 걸요. 그 무렵 우리 집에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친할머니가 제 남동생을 데리고 사주팔자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친할머니가 기분이 한껏 올라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야, 민석이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팔자란다. 역시 내가 알았다니까. 그래요? 제 아들인데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그냥 귀를 흘려 넘기려 했는데 잠시 후 들려온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점쟁이가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손녀딸한테 잘해줘야 된다고요. 이 아이가 있어야 장손이 잘 크고 잔병도 다 대신 알아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아이가 오래 살아야 아드님도 오래 살아요라고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뒤 친할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갑자기 저를 예뻐하게 된 건 아니었지만 전처럼 무작정 미워하던 건 줄어들었어요. 가끔은 제가 먹고 싶은 반찬도 식탁에 올라왔고 예전 같으면 감기만 걸려도 쫓겨나듯 외할머니 댁으로 보내지던 일이 더는 없었죠. 그런 변화가 생기자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그 점쟁이가 제대로 본 걸까? 아니면 그냥 돌팔이라 아무 말이나 짓거린 걸까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게 좋은 쪽으로 작용했으니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외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냥 푸념이 아니라는 걸요. 발톱을 드러내며 살면 적이 생기지만 때로는 발톱을 숨기고 멍청한 척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언젠가 찾아오는 기회를 낚아챌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날 이후 제 속에 두 가지 얼굴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겉으론 순순히 양보하는 척, 웃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다 기억하며 힘을 모았어요.
언젠가는 제 차례가 올 거라는 믿음과 함께요. 저는 친할머니 앞에서 일부러 헤헤 웃으며 멍청한 듯 행동했어요. 괜히 아는 척, 똑똑한 척하지 않고 그저 내 동생을 챙기는 누나의 모습만 보여주려 애썼죠. 밥상에서는 동생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동생이 숙제를 하면 옆에서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밀어내던 친할머니가 어느 순간부터는 슬쩍슬쩍 저를 챙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를 향한 시선에 약간의 연민 같은 게 섞여 있었달까요? 제 유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사실 크게 특별할 건 없었어요.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죠. 엄마는 렌트카 업체에서 사무일을 보셨고 아버지는 한 중소기업에 다니셨습니다. 부모님 모두 성실하게 일하셨기에 우리 집은 늘 빠듯했지만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어요.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겠다. 그래야 내 힘으로 자산을 만들 수 있다. 대학이라는 곳에 꼭 가야 하나 망설인 적도 있었지만 결국 저는 제 길을 찾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출근을 준비하시던 아버지가 화장실 앞에서 주저앉으셨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신장 하나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지금으로서는 투석으로 버티다가 결국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의료 수준은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고 신장 이식 수술은 엄청난 비용이 들었어요. 병원비만 해도 이미 집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였는데 문제는 더 심각했죠. 가족 중에서 아버지에게 맞는 신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저도 제 동생도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할머니는 있는 돈을 탈탈 털어 아버지의 치료비에 쏟아부으셨어요. 심지어 시골에 남겨두었던 작은 땅까지 팔아치웠습니다. 그만큼 장남을 살려야 한다는 집착이 강했죠. 하지만 이미 한번 고장난 장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투석은 몸을 더 지치게 했고 수술은 번번이 무산되었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집안의 돈이 바닥을 보이자 제가 욕심을 부려 대학에 간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어요. 사실 제 성적도 좋은 대학을 갈 만큼 뛰어나지는 않았고 마음 한편으로는 더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선택했어요. 집에서 강제로 떠민 건 아니었어요. 오롯이 제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친할머니는 제 선택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제가 고른 길이고 제가 선택한 길이지만 서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이 역시 장녀는 달러. 네가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해줘야 가족이 산다. 그 말이 조금은 거슬렸어요. 제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마치 가족의 짐을 짊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엄마는 반대로 속상해하셨죠.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냐. 우리 딸은 공부 더 시켜야 하는데. 민석이 공부시켜야지 딸년이 뭘 그리 배운다고. 장녀니까는 가족을 위해 책임지는 게 맞아. 어머님, 그래도요. 아무리 그래도요. 요즘은 여자도 경제력이 있는 시대인데요. 시집만 잘 가면 장땡인 게 여자야. 집에 돈이 없는데 무슨 대학을 간다 그래. 냅둬라. 간만에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 마음도 이해됐고 할머니 말도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행히 저는 나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중소기업이었지만 월급이 밀리지 않고 따박따박 나오는 안정적인 회사였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일거리가 끊이지 않아 해고 걱정도 적었죠. 무엇보다도 성실히 일하면 승진의 기회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물론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말이 가끔은 다른 의미로 다가올 때도 있었어요. 사소한 일까지 참견하고 퇴근 후 회식이 잦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꾹 참고 성실하게 제 할일을 따박따박 해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사장님이 저를 예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 약값을 벌어야 했고 동생 뒷바라지도 해줘야 했습니다. 제 월급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약간이나마 채운다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버텨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이, 자네 나이도 있고 말이야. 내가 아는 집에 괜찮은 혼처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이 있나? 아,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갑자기 혼처 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요? 그냥 흘려보내기는 아까운 것 같아서 말이야. 집안도 뭐 그럭저럭 살만하고 내가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말이야.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32,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나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죠. 저도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하는데 사장님이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약속된 자리에 나갔는데 뜻밖에도 그 자리엔 시어머니가 될 분이 함께 나오셨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이 됐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죠.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고 어른이 먼저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앉지도 않았습니다. 차를 주문할 때도 이곳은 커피가 진한 편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연하게 드시려면 라떼가 나을 것 같다고요. 어른 입맛에 맞출 수 있도록 설명했어요. 제 음료는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마셨고 앞에 떨어진 냅킨은 슬쩍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시어머니의 눈에 들어갔던 걸까요? 대화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주 야무지네. 이런 며느리면 내 아들한테 참 잘할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제 성격상 일부러 꾸민 건 아니었지만 평소 외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대로 남 앞에서는 항상 단정하고 야무지게 보여야 한다는 말을 떠올리며 행동했거든요. 결국 그 모습이 시어머니께 합격점을 주게 된 셈이었죠. 외할머니 말씀이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멍청한 척하면서도 야무지게 준비한 사람이 기회를 잡는 거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이 또다시 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후한 점수를 주셨던 건 별 의미 없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시 시어머니는 여자는 반드시 예의가 바르고 조신해야 하고 무엇보다 내조를 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분이었죠. 그런 분의 눈에는 제가 보여준 사소한 태도들이 꽤 크게 보였던 거예요. 요즘 애들 같지가 않네. 참 마음에 든다. 우리 아들이랑 꼭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잘 배우겠습니다. 아이고, 겸손하기까지 하고 말이야. 딱이네, 딱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보여준 모습은 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친할머니 밑에서 체득한 습관이었어요. 친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여자가 드나든 자리가 어지럽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앉았던 자리는 정갈하게, 일어설 땐 흔적이 남지 않게 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지키느라 어릴 적부터 몸에 밴 습관처럼 늘 자리를 정리했어요. 쓰레기가 있으면 치우고 흘린 게 있으면 닦아내고 다른 사람보다 조용히 움직였죠. 결국 그 습관이 시어머니 눈에 조신하고 야무지다라는 인상으로 비친 거였어요. 남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주장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말 그대로 시어머니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 남편도 따라 끄덕였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면 남편도 무조건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편하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완만하게 지내면 남편은 자동으로 따라오겠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여겼던 거죠.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살림을 시작하면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을 했어요.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 살림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음식도 제 손으로 하고 청소며 빨래도 소홀하지 않으려 애썼죠. 제가 어릴 적부터 몸에 익힌 정갈함 덕분에 살림살이는 늘 반듯했어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남편은 어느 날부터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회사 일은 재미가 없어.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 무슨 소리야. 지금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아버지 병원비에 우리 생활비에 안정적으로 벌어야지. 아니, 남들은 사업 잘만 하는데 나는 언제까지 지긋지긋하게 회사만 다녀야 하냐 이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 당신 주변이 이상한 거겠지. 하지만 남편은 매일같이 같은 소리를 반복했어요. 술에 취해서도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틈만 나면 말이죠.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절대 그 일에 돈 못 보탠다고요. 당신이 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하라고 일축했죠. 사실 시어머니는 평소에 돈 관리는 여자가 하는 게 낫다고 하셔서 적금이나 보험, 펀드 같은 금융상품들은 전부 제 손에 쥐어주셨었어요. 저는 책임감 있게 관리했고 그래서 집안 살림도 안정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남편이 계속 사업을 해보겠다며 끈질기게 조르자 뜻밖에도 시어머니께서 움직이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남편 이름으로 들어둔 적금과 펀드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하도 졸라대니 그걸 깨서 미천을 만들어주셨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제게 불쑥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네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나 했더니 결국은 내가 다 풀어놨다. 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어머님, 그거는 제가 관리하던 돈이 아니잖아요. 남편 이름으로 된 거라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걸 깨셨어요? 그럼 아들 사업 시작한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순간 제 속에서 울컥하는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적금은 고정 이율이 보장되는 귀한 상품이었어요. 지금은 다시 가입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조건의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사업해보겠다며 투정 부린다고 그 소중한 자산을 깨버리다니요. 저는 억울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정작 제가 깬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탓하셨거든요. 멍청하게도 네가 그걸 못 막았지. 이게 다 네가 단호하지 못해서 그래.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꽉 쥐어짜이는 듯했어요. 저는 속으로 외할머니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멍청하게 살진 말아라. 하지만 멍청한 척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꾹 참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다고요. 겉으론 순순히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론 다짐했죠. 좋아. 지금은 발톱을 숨기자. 하지만 언젠가는 확실히 드러낼 순간이 오겠지. 문제는 남편의 사업이 그렇게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투자금이 들어가니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 같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저는 출산을 하고서도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산후조리원은커녕 집에서 며칠 쉬다가 바로 복직을 해야 했죠. 집안의 생활비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두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네가 내조를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다.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사업이 잘 되겠냐? 역시 고졸이라 그런지 뭘 해도 모자라구나. 배운 게 없으니 남편을 도와줄 수도 없는 거지. 저는 속으로 치를 떨었어요. 내가 고졸이라고 왜 무시를 받아야 하지? 내가 원해서 공부를 그만둔 것도 아니고 집안 형편 때문에 희생한 건데 하지만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생각 없는 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이었고 괜히 맞서봤자 더 큰 싸움만 될 게 뻔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무시와 구박이 남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 역시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죠. 내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건 네가 내조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내 친구 누구는 장인어른이 초기 자금도 내주고 처가에서 다 도와준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한 게 없어? 그게 지금 내 앞에서 할 소리야?
당신이 돈이나 제대로 벌어오면서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말을 안 해. 내가 애초에 왜 돈을 못 버는지를 생각해봐. 당신이 제대로 된 내조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고.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려? 당신 깜냥이 부족한 거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돈 벌어서 생활비 대고 있지, 아이 키우고 있지, 아픈 아버지 병간호까지 하지, 거기에 시어머니 구박까지 받아내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사업을 한다는 남편은 뚜렷한 성과도 없으면서 불만만 늘어놓으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죠. 다행이라면 아버지가 약이 잘 들어서 투석 치료를 하며 버티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늘 마음 한켠이 무너져 있었죠. 퇴근길에 약국을 들러 아버지 약을 받아 들고 오면 마음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사정을 알 리 없는 시댁에서는 엉뚱한 소문 하나에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낡고 허름한 빌라였는데 그 빌라를 시어머니가 남자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면 미천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며 아들 명의로 사두었던 집이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그 집을 신혼집으로 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재개발 이야기가 솔솔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떠도는 소문에 불과했죠. 하지만 시댁은 벌써부터 잔뜩 설레발을 치며 기대에 부풀었어요.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수군거리며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 집이 재개발만 된다면 강남 아파트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부풀다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아직 확정된 것도 없는데 너무 설레발치다가는 실망감도 큰 법이에요. 확실하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돈 많은 며느리를 드릴 걸 그랬어. 괜히 고졸 며느리 데려와서 고생만 한다. 거기서 제 학력은 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뭐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저가에서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벌써 자리를 잡았을 텐데 다들 나만 못 믿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개발 이야기하다가 사업 얘기는 왜 또 걸고 넘어져? 나는 당신이 열심히 해서 자리를 잡길 바랄 뿐이야. 근데 왜 항상 실패를 내 탓으로 돌려? 내가 무슨 부잣집 딸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도 왜 모른 척하는 거냐고. 어쨌거나 내 주변에선 다들 처가 도움 받아서 잘 만나가는데 나만 이 모양이니까 속 터지지 않겠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해봤자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저 이 집안이 재개발이라는 단어 하나에 얼마나 흔들릴지, 앞으로 또 어떤 갈등이 닥칠지 두려움만 커져갔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재개발만 되면 인생 피는 거라며 들떠 있었어요. 사업에는 관심도 주지 않고 돈이 생길 거라 믿고 흥청망청. 술자리며 모임에만 나다니는 모습을 보니 저는 속이 터졌습니다. 재개발이 된 것도 아닌데 왜 벌써부터 팔자가 폈다느니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었고 남편의 사업은 그 사이 2번이나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때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쓰며 겨우겨우 돌려막기를 했죠. 저는 회사에 나가 뼈 빠지게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아이를 돌보고 아버지 병간호까지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동네 재개발이 확정됐다는 공고가 뜬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2팔을 번쩍 들며 소리쳤어요. 아유, 로또 맞았다. 로또 맞았어. 역시 내가 눈이 있어. 이 집 사놔서 이렇게 대박이 나는구나. 그러게요.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조화까지 생긴 걸 보면은 이제는 진짜 코앞이네요. 내가 확실하댔지? 그렇게 의심을 하더니 너 같은 건 운 좋은 거지 뭐. 며느리가 한 게 뭐 있냐? 다 우리 아들이랑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이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생활비를 책임져 온 제 노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저를 철저히 무시하는 그 말들이 너무나 서러웠어요.
재개발이 확정되니 아파트 추첨을 하고 이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결국 우리는 시댁에 잠시 얹혀 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그 시간은 지옥 같았어요. 틈만 나면 자랑을 해댔죠. 이 빌라를 사놓길 잘했다. 이제 곧 50평대 아파트에 들어간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척했지만 속은 허전했어요. 내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다는 그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반면 남편은 집 평수가 곧 남자의 자존심이라도 되는 양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습니다. 자기도 이제 50평대 아파트를 가진 남자라고요. 시댁에 얹혀 사는 동안 저는 매일같이 막대 먹은 며느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생활비를 제가 벌어오는데도 마치 저는 대역죄인이나 된 듯한 취급을 받았죠.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하고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드디어 새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내내 제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댁을 벗어난다는 해방감, 그리고 넓은 새 집에 들어간다는 설렘 때문이었죠. 이사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옮겼습니다. 커다란 트럭이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하자 저는 설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기 어려운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제 짐만 따로 골라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가가 뭘 하는 거냐고 묻자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짐은 따로 빼. 여기엔 안 들어갈 거니까. 뭐? 내 짐을 왜 빼? 여기가 우리 집인데 내가 왜 못 들어가? 거지 같은 수준의 처가에서 받은 것도 없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50평대 새 집에 들어가려고 하냐? 수준 맞게 살자. 수준 맞게. 이제 나가라. 뭐 그럼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내가 지금껏 네 집 살림 다 꾸렸는데 나더러 나가라고? 네가 보탠 돈이 뭐가 있다고 여기 들어오겠다고 해. 꺼져. 그 순간 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딱 끼고 남편을 노려보면서 단호히 말했어요.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어떻게 나보고 나가라고 해? 그리고 가방에서 준비해둔 서류 하나를 꺼내 남편 눈앞에 딱 내밀었죠. 남편은 제가 들이민 서류를 흘끗 보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콧방귀를 뀌면서 말했어요. 너 지금 뭔 수를 쓰려고 그러냐? 훅해줘 마. 이 집 내 거야. 재개발 전부터 4명이었잖아. 고절주제. 니년이 뭘 한다고 이런 걸 들이밀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또다시 그놈의 고졸. 남편은 늘 저를 깎아내릴 때마다 제 학력을 들먹였죠. 고졸이라서 무시받아야 하나? 고졸이면 사람도 아니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남편도 전문대 출신이었어요. 전문대 졸업하고 변변한 기반도 없으면서 허세만 잔뜩 부려 남들 하는 사업 흉내만 내다가 가랑이가 찢어진 게 누구였는데요. 정작 지 발등은 못 지키면서 제게 큰 소리 치는 꼴이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당신 전문대 나온 게 뭐 대단하다고 나한테 고졸이라 그래? 남들 따라한다고 사업한다고 설치다가 빚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선 감히 나한테? 전문대라고 해도 나는 대졸이고 너는 고졸인 거 맞지 뭐. 제가 날선 목소리로 쏘아붙였지만 남편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서류를 툭 치워버렸습니다. 한창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삿짐을 돕겠다며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너 아직도 안 갔니? 그 말에서 모든 게 드러났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미 짠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시어머니는 남편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겠죠. 이 50평짜리 집에 네 방은 없어. 우리 아들이랑 내가 들어와서 살 거다. 전저까지는 받아줄 수 있지만은 며느리인 네 자리 그거는 없다. 어머님, 그게 지금 이 집안에서 죽어라 고생한 저한테 할 말이에요? 고생은 무슨. 너 그동안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고생했잖아. 이제 그만 물러서. 더 붙어 있으면 추해져. 그 말은 제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돈 한 푼 보태지 않은 채 기생처럼 매달려 산 사람인 것처럼 치부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들이민 서류, 그게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걸 제대로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얕잡아 봤기 때문이죠.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딱지치기라고 했잖아. 딱 한 방이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까맣게 잊고 있던 사실이 있었어요. 바로 재개발 과정에서 명의신탁과 채권자 압류 문제가 동시에 터졌다는 사실이요. 무슨 말이냐고요.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은행 대출에 카드론에 심지어 사채까지 얽혀 있었어요. 돈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고 꼬인 상태였죠. 그런데 남편은 마치 재개발 하나로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집만 재개발 들어가면 된다. 그럼 나는 바로 부자다. 남편은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듯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그 인간은 부자가 되기는커녕 회생이 불가능한 사업에 돈을 억수로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명함 하나 버리지 못하고 가라앉는 배에 계속 투자를 하니 결과는 뻔했죠. 빚만 남은 거예요. 남편은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그 빚을 갚을 여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채권자들이 선택한 길은 명확했어요. 바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었죠. 결국 남편은 추심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재개발 조합의 규정이었어요. 규정상 가압류 상태에 있는 명의자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 분양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든 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 제3자의 명의가 필요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시어머니 이름으로 바꾸겠구나 싶었죠.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거든요. 이 집은 내가 미천을 마련해준 집이야. 이 집 덕분에 내 아들이 50평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 거라고. 평생 효도해야지. 안 그래? 남편도 그 말을 귀가 닳도록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 명의를 시어머니 이름으로 옮겨놨다가 내가 해준 거잖아 하고 시어머니가 꿀꺽해버리면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두려웠던 거죠. 남편은 평생 시어머니의 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제 명의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남편 눈엔 제가 그냥 며느리 가족 구성원 중 언제나 으르자리에 있는 사람으로만 보였던 거죠. 그렇게 멍청한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제가 사실은 발톱을 숨긴 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말이에요. 저는 늘 꾸준히 일해왔습니다. 더 가진 것에 욕심을 부린 적도 없었고 보여주기식 사치를 한 적도 없었죠. 남편은 제가 그저 검소하고 소박하게만 사는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적금도 보험도 착실히 부어왔고 은행 신용도 상당히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성실히 근무했으니 제 거래 기록은 언제나 안정적이었죠. 아, 여보, 이번에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잠깐 옮겨놔야겠어. 내 이름으로? 갑자기 왜? 아니, 법적으로는 자기 명이지만 실제 주인은 나잖아. 가압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저 분양권만 확보되면 다시 돌려주면 돼. 절대 다른 생각은 하지 마. 아, 그렇구나. 당신이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나야 좋지. 알았어. 저는 우리 외할머니가 말을 했던 것처럼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답을 했어요. 속으로는 수백 개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서희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절대 드러내지 않았죠. 하지만 제 속은 달랐습니다. 그래, 지금은 멍청한 척하자. 하지만 이건 내 기회다. 발톱은 이미 날카롭게 갈려 있어. 단 한 번 제대로 사냥감을 낚아채는 순간을 위해 저도 사실 처음엔 이렇게까지 큰 판으로 흘러가리라고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 집에 무사히 입주만 하고 나중에 남편 명의로 돌려줘야 할 때쯤이면 남편도 채무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등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각서에 도장을 찍어라 하고 요구했을 때예요. 실제 주인은 나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 그냥 형식상 네 이름으로 해두는 거지. 알잖아.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해야 불안하지 않다고 한다면 도장 찍지 뭐. 그때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며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바로 그 각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남편이 뻔뻔하게 강짜를 부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미 알아본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1년에 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었죠. 그 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처리된다는 거였어요. 즉 남편이 아무리 실제 주인은 나라고 주장해도 법적으로는 등기부에 적힌 이름이 곧 주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제 이름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저를 고졸 며느리라며 무시하고 법 같은 건 알 리 없다고 단정지었던 거죠. 내가 우기면 된다. 내가 남자니까. 내가 명목상 주인이니까. 그리고 각서도 있으니까. 그렇게 오만한 태도로만 일관했던 거예요. 정작 저는 뒤에서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준비해두고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요. 평생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이 제 앞에서 깔깔 웃으며 짐 빼라, 이혼하자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제 안에서 무엇인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서류를 한 번 더 흔들어 보였어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구청 등기과에 가서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그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저는 서류를 탁 펼쳐 들이밀었습니다. 그건 구청 등기과에서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과 재개발조합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소유권 이전 공지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제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다 뭐다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세요. 이 아파트의 법적 소유주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바로 저예요, 저. 제 이름으로 이전 등기까지 이미 완료됐습니다. 순간 그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게 제 몸으로도 느껴졌어요. 시끌벅적하던 이삿짐 현장이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덥석 낚아채더니 불이 나게 훑어보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네 이름으로 돼 있어? 네가 뭘 한다고 이런 걸 꾸몄어? 엄마, 잠깐만. 내가 다 설명할게. 이게 명의만 그런 거지 실제 주인은 나라니까 각서도 있어. 어머님, 꾸몄다니요? 전 그냥 법대로 했을 뿐이에요. 등기부에 제 이름 있잖아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저는 멍청한 척했지만 멍청한 사람은 아니랍니다. 저를 고졸이라고 무시했죠. 며느리라서 늘 의 취급했죠. 그런데 결국 남은 건 뭐예요? 제 이름으로 된 이 집이네요. 이제 누가 얹혀 사는 건지 누가 누구한테 나가라고 할 처지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우두커니 서 있었고 시어머니도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순간의 정적 속에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가 이 집안에서 갑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벌개져서는 제 앞에 바짝 다가오더니 손가락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쳤죠. 아니, 네가 아무리 뭘 떠들어봤자 각서에 도장 찍은 거 다 있잖니. 그게 증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꺼져. 어머님, 남편이 채무 문제 때문에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제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다는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그 덕분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는 깨끗한 명의였으니까요. 부동산 실명법 제4조에 따라서 명의 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권리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자, 곧 저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진짜 주인은 자기라고 주장해도 그거는 법적으로 통하지도 않아요. 이미 수많은 판례에서 명의자가 곧 권리자라는 원칙은 확립돼 있다고요.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저 자신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시집와서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제 의견을 또박또박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늘 남편이 시키는 대로 시어머니가 꾸짖는 대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법적 근거를 들이밀며 아파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니 그들의 표정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남편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명백했어요. 등기부에 선명하게 박힌 제 이름, 그 앞에서 그 누구도 변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준 맞춰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제 수준에 안 맞는 건 바로 당신들이에요. 이 집은 이제 제 집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주시겠어요? 그러면 이 각서는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네가 도장 찍었잖아. 너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니? 좋아. 그럼 변호사 찾아가 보던가. 내가 이미 확인 다 했거든. 그 각서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다고. 아유, 괜히 서류 한 장 믿고 나를 얕잡아 본 죗값이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은 동시에 굳어졌어요. 전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미리 상담해 두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는 짧고 단호하게 조언했습니다. 거기서 괜히 더 실랑이 벌이지 마시고 경찰 부르십시오. 이건 명백한 주거 침입이자 재산권 침해입니다. 저는 즉시 경찰을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서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죠.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내분이 맞다고요. 경찰이 직접 확인을 해주니 더할 나위 없이 좋더라고요. 멍하니 서 있는 제 남편에게 남편분과 시댁 어르신들은 이 공간에 법적 권리가 없다고 딱 잘라 설명하는데 순간 시어머니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들이 원래 주인인데 잠시 명의만 옮겨놓은 거라고요. 부동산 실명자에는 명의 신탁 자체가 무효입니다. 법적 소유권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명의자뿐이라고요. 지금 이 상황은 불법 점유에 해당합니다. 아니에요. 이 집은 제 거라고요. 제 이름으로 살던 집이었는데. 남편분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시면 저 자진해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왔던 한이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를 갈며 저를 노려봤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그들의 오만과 얕잡음은 제 손에 들린 등기부 한 장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통쾌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저를 갑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평생을 을로 살았던 제가 오늘을 위해 발톱을 갈아왔습니다. 이제는 제 집이고 제 인생도 이제부터는 제 겁니다. 그 순간 싸늘한 공기 속에서 무너져 내린 그들의 표정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속 시원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곧장 손을 잡고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주거침입 가처분 신청을 냈죠. 결과는 명확했어요. 시댁 가족 전원에게 퇴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우린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저를 구슬리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장을 바로 보냈죠. 가족이라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나요? 제 마음속에선 그런 말이 맴돌았어요. 저는 늘 고졸이라며 모자란 며느리 취급을 받았고 아무리 애써도 제 노력을 노력으로 봐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늘 당연하게만 여겼던 인간들. 그들에게 이제는 정말 법으로 답해야 한다는 걸 저는 알았던 거죠. 남편은 마지막 희망처럼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어요. 명의만 아내로 해놨을 뿐 실질적 소유자는 본인이라고 우겼지만 법원은 단호하게 일축했죠. 부동산 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명의자가 권리자이며 신탁자의 주장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이 걸리긴 했지만 남편이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책임진 적이 거의 없었던 점, 사업한다며 집안 돈을 탈탈 털어간 사실이 모두 인정돼 대부분의 재산은 제 몫이 됐어요.
게다가 남편이 직접 작성한 명예 이전 동의서, 세금 회피 목적 자료까지 증거로 제출됐죠. 결국 재개발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려고 소득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과 검찰에서 수사가 착수됐습니다. 조세포탈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시부모님은요? 그분들도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새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본인들 살던 집 전세를 빼버린 바람에 마땅한 거처가 없었죠. 친척들 집을 전전하며 살다가 결국은 허름한 월세방에 얹혀 지내며 예전처럼 며느리 구박할 기세는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저는 모든 소송에서 이겼고 결국 이혼도 확정됐습니다. 양육권도 제 손에 들어왔어요. 게다가 오랜 세월 시집살이로 당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까지 했고 실제로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50평대 아파트의 단독 소유자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어요.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이미 그의 남은 재산과 수입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예요. 언젠가는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각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집에서 아이와 함께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출근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보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누군가에겐 그냥 평범한 아파트일지 몰라도 저에겐 수십 년간 무시당하던 삶을 뒤집은 상징이자 제가 제 힘으로 일궈낸 제 삶의 증거거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고졸이라 무시당하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누구의 그늘 아래서 을로 숨죽이며 사는 사람도 아니랍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발톱을 숨긴 호랑이 같았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절호의 기회가 인생이 한 번쯤은 찾아오길 기대하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